오늘이 드디어 2019년 5월 1일 세 달이 되었습니다. 와,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벌써 5월 1일, 야, 2019년이 이렇게 빨리 그냥 막 달려가는 거 참 놀랍네요. 정말 뭐 화살 같습니다. 화살 같습니다. 그냥 팍 벌써 1, 2, 3, 4개월이 다 지나가고 5월 1일입니다. 자, 우리 팬님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열심히 새해 계획했던 거 잘 준비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의 시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또 새로운 달을 맞아서 새롭게 쭉쭉 나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테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팍팍! 네, 39번째 전략 투채널 전략입니다. 자, 하늘과 같은 선배님의 친구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선배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형님의 친구도 역시 본인의 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기업에서도 나이를 떠나 본인이 고용주로 모시고 있는 대표의 지인은 대표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 본인의 고용주에 대한 예의입니다. 맞죠? 네. 자,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초보 컨설턴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일하기 쉽고 연락하기에 용이한 실무자하고만 연락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컨설턴트 본인도 모르게 실무자가 모시고 있는 고용주를 본인 스스로도 은연중에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는 고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업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멘토와 멘티만 존재하는데 멘티의 대상은 기업도 아니고 기업의 실무자도 아닙니다. 바로 기업의 대표가 멘티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 끼우지 못하게 되면 실무자와 함께 대표자의 윤허를 받는 집사로 지위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멘토라 할 수 없고 서비스 마인드에 충실한 서비스맨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로는 지도사의 지도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투채널 전략입니다. 방향 설정과 그 방법론을 멘토로서 멘티에게 제시하고 멘티가 따르도록 지도하는 것이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자책 때문에 항상 그 방법과 방향을 기업의 실무자에게만 한번 또 기업의 대표자에게 한번 검토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자한테 한번 검토를 받고 또 기업의 대표자한테 한번 또 검토를 받는 참 어처구니 없는 오늘날의 컨설팅은 배워서 남주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다수의 전문가 집단의 전문 집단 지성이 하나의 기업을 성장 발전하도록 지도하는 문화인데 이러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초보 컨설턴트 때문에 전문가 전체 그룹의 수준도 역시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멘토는 검토와 윤허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기업의 문화와 체계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은 실무자와 협의하고 실무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편하고 수월해서 정작 멘티가 되어야 하는 기업 대표와의 연락 체계를 단절하고 계속해서 실무자하고만 업무 연락을 하게 된다면
전국에는 그 성과와 능력을 기업의 실무자와 기업의 대표에 의해 평가받고 제단받는 우스운꼴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자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전문가 그룹 전체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따라서 멘토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컨설턴트는 실무자도 업무 연락을 진행해야 하지만 반드시 정기, 비정기적으로라도 수시로 대표와도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딱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본인을 멘토로 모시고 있는 한 그 대표를 고용주로 모시고 있는 실무자로 하여금 본인을 당연히 대표와 동급 이상으로 대우받는 컨설턴트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그룹을 대표하여 기업과 실무를 진행하는 컨설턴트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관계 개선의 역할이며 임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을 우리 코테라 전문가 그룹에서는 투채널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투채널 전략. 자,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투채널 전략? 자, 투채널 전략. 실무자하고도 우리가 당연히 실무 업무를 보겠지만 시간을 두고서라도 대표자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실무자가 모시는 대표와 컨설턴트가 대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멘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무자도 멘토로 생각하는 대표도 당연히 멘토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 유지가 명확하게 돼야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채널 전략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멘티 기업을 대할 때 멘토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야 우리 전문가 그룹 집단 역시도 그 위치에 올라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번째 전략, 투채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된 기업 R&D 지도사의 지위와 그 포지셔닝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판의 변화와 그 키워드로 대변되는 기업 R&D 지도사의 초연결, 하이퍼링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정책 자금. 2019년도 서울형 R&D 지원 사업,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9년도 서울형 R&D 지원 사업, 인공지능 AI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대학연구소, 연계사업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가 공고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 자격, 기업과 대학의 연구소, 컨소시엄, 주관기관 플러스 협력기관 해서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된 전 분야 사업화 기술 개발. 과제당 최대 3억 원, 10개 과제 내에 선정이고요. 1년 과제입니다. 자유공모. 자,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 있으면 이런 과제는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화가 임박한 기술 개발 과제 하남. 자, 우리가 이제 그 TRL이라고 해서 단계를 정해놨는데 기초 연구 단계가 TRL 1에서 2단계, 실험 단계가 TRL 3에서 4단계. 여기까지는 과제 지원 불가입니다. 사업화가 임박한 기술 개발 단계 5에서 6, 7단계 이제 여기가 이제 사업화
임박한 기술인데요. 자, 우수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있거나 신규 채용을 한 경우에 가점 부여, 그리고 총 사업비 중 민간 부담금 25% 이상 필수, 민간 부담금 중 현금 40% 이상 필수입니다. 자, 민간 부담금이 25%인데 그 25% 내에 현금이 40%고 현물이 6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타 기업 기회 박탈로 인한 제재가 가해지니까 선정이 되면 사업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사업 목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대학, 연구소 연계 사업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서울 경제성장 거점인 양재 R&D 클러스터 육성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이 목적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8.8억 원으로 과제당 최대 3억 원, 1년 이내. 그리고 지원 대상은 기술 성숙도, 아까 TRL, 기술 성숙도 6, 7단계, 시작품 실용화 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과제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 기업 형태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모두 법인, 개인 사업자 불가입니다. 기업, 대학 가능하고요. 기업, 연구소 가능하고요. 기업, 대학, 연구소 가능하고 기업, 대학 가능합니다. 자, 기업 불가, 대학 불가, 대학, 연구소 불가, 연구소 불가입니다. 참여기간 요건은 주간기간 서울 소재 기업만 가능, 대학, 연구소는 주간기간으로 참여 불가입니다. 기업이 주간기간을 해야 합니다. 협력기간, 국내, 지방 가능하네요. 국내 소재 기업으로 협력기간은 대학, 연구소 가능, 해외 소재 기간 참여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해당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의 기술 개발 과제 유형은 자유공모입니다. 혁신적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적 주제 선정. 자유공모라 좀 더 쉬울 수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 분야, 학습과 추론, 머신러닝, 구글 알파고 같은 언어이해, 음성인식, 아마존 알렉사 같은 시각인식, 얼굴인식, 구글 클라우드 비전, 상황인식, 오토파일럿 테슬라 등. 자, 적용 산업은 제조, 도소매, 금융, 의료, 법률, 농업, 바이오 등 산업 전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화 예시되어 있고요. 사물인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자동차 수리비 견적 서비스, 보험 개발원, AOS 알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원 내용은 시작품, 시제품 제작, 성능, 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사업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 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비목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직접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인력 및 연구 지원 경비. 인건비는 현금 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다고. 아까 이게 현물이 이제 60%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자체 부담금 25%에서 현금 40%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현물 60%라고 했는데 현물이 이제 내부 인건비입니다. 자, 사업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 상기 기간은 예상이며 실제 사업 기간은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자, 인건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직접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이탁사업비, 간접비, 유의사항.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은 연구 장비, 설치 구입, 임차 및 관련 경비 등 일부 제외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 인건비는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인력, 참여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 참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편성 기준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의 자격 앞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기업일 경우는 중소기업법에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이고요. 대학일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자, 그리고 연구소일 경우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제 책임자의 자격, 과제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또는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 분야 연구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부문 책임자는 상기협력기관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 교수, 상기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상기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 등을 원칙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입니다. 네네네.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마구마구 쏟아주시네. 감사합니다. 마구마구 쏟아주십니다. 자, 지원 제외 대상은 모든 과제들이 거의 비슷할 텐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지원 제외 대상이겠죠, 그죠? 이런 글을 써놓은 것도 참 웃겨. 과제 개발 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자, 기지연, 기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과제도 거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 원칙이 있어요. 지원 원칙의 기본 원칙. 기구축된 산업기반, 각종 연구센터, 시설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 신규 인력 채용 및 재료 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 구입, 시설 구축 등 지양. 사업비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약 체결 시 서울시 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은 사업기간 플러스 6개월. 사업지원금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원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1년 동안 3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AI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꼭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부담금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인데 민간부담금 100% 현금 부담, 당연히 100% 현금 부담도 가능하겠죠. 근데 100% 현금 부담 할까요? 저기 위에 써있는 대로 현금 10%, 현물 15%면 현물 15% 하겠죠. 당연히. 이런 말들을 써놓은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료 징수 기준은 시지원금 1억 원 이상인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해서 기술료 징수 방식은 주관기관은 서울시 산학협력사업 운영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그래서 정액기술료는 시지원금의 10%, 중소기업인 경우 10% 납부 의무가 있고 경상기술료는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기술 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 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 교부 등에 대한 세부 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협력 사업 운영 규정에 따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추진 절차는 공고 및 접수 4월에서 5월, 사전검토 6월, 선정평가 6월, 심의위원회 7월, 사업 개시 8월 이렇게 돼 있고 기술성 평가, 시장성 평가인데 기술 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점 해가지고 선정 기준에 배점 항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술 개발의 타당성 15점, 기술 개발 추진 능력 10점, 사업화 능력 10점, 사업화 타당성 25점, 시장 진입 가능성 25점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가점 사항. 주관기관에 해당 과제를 위해서 신규 채용한 경우, 그 다음에 주관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서울시 산학협력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 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정받는 경우. 공고 설명하다가 접수 마감 다 가겠네요. 그죠? 이제 공고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선정 평가의 기준 양재 R&D 클러스터 입주 기업 이렇게 해서 가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가점 사항 참고하시고 금주의 정책자금 2019년 서울에서 하는 R&D 지원 사업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에 유용한 팁! 챗봇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 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려갑니다. 자, 국내 인공지능 및 챗봇 기술 현황. 국내 인공지능 지식의 현 주소는 우리나라는 AI 기술력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는 인식 아래 인공지능 관련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하위라네요. 최하위 수준. 2014년 이후 관련 기술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관심 수준에 그쳐 있다고 하네요. 기술 수준이 미국이 100%라 그러면 한국은 77%. 격차는 일본은 78%, 중국 77.8%, 유럽은 82.8%인데 격차는 기술 격차 2.2년, 일본은 2년, 중국 2.2년. 중국이 지금 AI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지금 77.8점이네요. 유럽은 1.6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앞서가 있나 봐요. 이 기준에 의하면. 자, 실제로 2008년 세스에서 출시된 제품만 보시더라도 해외의 경우 금융, 캔쇼, 농업, 블루베리 테크, 법률, 노스인텔리전스, 의료, 인카보넥스 등의 분야에서 상용화된 서비스가 출시된 반면 국내 제품들은 AI 스피커와 챗봇만이 관련된 기술로 출품되었습니다.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6년에서 2016년 발간된 논문 중 인용이 많이 되는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2위, 중국의 3.3배, 한국의 약 24배에 달하며 한국의 전체 순위는 16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AI 분야의 특허 증가율은 전체 특허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2000년대 초중반보다 아직까지 낮은 수준, 특허 부분은 순위는 일본, 한국, 미국, EU, 중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0년에서 2005년 상황보다 2010년에서 2015년 더 많은 특허를 확보하여 특허 분야는 상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국내 챗봇 기술 현황을 잠깐 보면 챗봇이 유통,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상담이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많으며 간단한 상담을 챗봇으로 대처하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챗봇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학습 기능이 더해진 챗봇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서비스 분야도 여전히 상담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이라 참 많이 기술의 발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적으로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가상, VR, 증강, AR 현실, 사물 인터넷, IoT 등 이런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성 챗봇 서비스로의 발전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바로 직전에 금주의 정책자금도 AI 관련된 사업이었잖아요. 여기 챗봇 역시도 우리가 잘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사실 이 챗봇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또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하드웨어로 갑니다. 하드웨어로 가는 거는
반도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반도체가 또 이제 한계가 오면 다시 또 소프트웨어가 또 발전하고 뭐 이렇게 계속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앞서가다가 이제 정점에 이르죠.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정점에 왔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AI가 계속 추가가 돼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튀어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챗봇 시장에 아직 조금 기술이 약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인공지능 육성 전략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AI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해서 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AI 인재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600명의 인원을 훈련해서 산업계에 즉각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 6개 대학원을 설립해서 5,000명의 AI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인데 사실 AI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한 아마 미래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전문가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9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자금 지원과 새로 부상하는 인공지능 사업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할 예정. 자, 여기 반도체 얘기 나오잖아, 그죠? 자,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다시 또 반도체로 가고 계속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보완되고 수정되고 결국은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됩니다. 반도체가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인공지능 육성 전략이 굉장히 막 지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 쪽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정부 프로젝트를 5년간 2천억 수준의 대형 공공특화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해서 언어 이해, 비전 인식, 상황 판단 등 AI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국방 분야, 뭐 안전 분야, 의료 분야, 뭐 적용할 때 굉장히 많죠. 자, 챗봇 서비스 기술 로드맵 1단계 챗봇, 2단계 지능형 비서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 지능형 비서.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단계로서 자연어 처리 기술로 단순한 형태의 소통이 가능하며 스스로 검색을 통해 질문에 답하고 신고, 신청, 예약 등 간단한 업무일 경우 지능형 비서가 직접 수행합니다. 자, 3단계는 감성 비서입니다. 공공 민간의 각종 정보, 감성인지 기술 등이 더해져서 사용자의 마음까지 읽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 방식 또한 텍스트와 음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자, 이렇게 AI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짚어봤는데 1단계 챗봇 서비스는 텍스트 음성에 그쳤다면 2단계는 음성부터 시각자료, 3단계 감성 비서는 행동 인지까지, 그리고 입력 방식이 폐쇄형, 개방형 일부였다면 폐쇄형 일부에서 개방형, 그리고 개방형, 폐쇄형 복합 사용이 이제 3단계까지 넘어가는 거고요. 주요 기술은 1단계는 패턴 매칭, 키워드 및 연관어 추출, 2단계는 딥러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기타 신기술 융합. 근데 3단계는 이제 감성이 들어가는 거죠. 감성. 데이터 정형화 기술을 해서 감정 교류를 통한 서비스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3단계가 이제 우리가 감성 비서로 발전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 제가 지난주에서 이렇게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금주에 유용한 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별풍당나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금주의 탑5 대전광역시 가볼 만한 곳이네요. 대전광역시. 벌써 대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장태산 휴양님, 야, 저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 수풀이나 이 휴양님, 와, 대단한 숲이 우거져 있네요. 대전 광역시 서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대전 관광 명소 12선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세콰이아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국적인 경관과 더불어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산림욕을 즐기는 휴양림으로 유명합니다. 이 장태산 휴양림은 전국 최초의 민간인이 조성, 운영해 왔으나 2002년 2월 대전광역시에서 인수한 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2006년 4월 25일부터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국적인 경관과 더불어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산림욕을 즐기는 휴양림으로 유명한 장태산 휴양림은 산 입구 용태를 저수지를 지나면서 휴양림이 펼쳐져 있고 산 정상의 형제바위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 낙조를 바라볼 수가 있어서 볼거리가 아주 풍성하다고 합니다. 대전 많이 갔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어야 사실 이런 장태산 휴양림 이런 데도 가서 좀 즐기고 올 텐데 그런 여유가 아직도 없네요. 아직도 이제 그런 여유를 만들어야죠. 차츰. 네. 두 번째, 오월드. 대전에도 이런, 오월드라는, 테마파크가 있네요. 자, 오월드. 천혜 자연 속에, 조성되어 중부 이남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주랜드, 플라워랜드, 조랜드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 공원입니다. 이곳은 꽃과 물을 주제로 한 각각의 새로운 테마 정원과 함께 화려한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관객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60여 종의 600마리 동물, 소리정원, 허브원, 장면 등의 테마 정원과 분수로 어우러진 공간과 더불어 자이언트 드롭, 후룸라이트, 슈퍼바이킹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무를 이용해 만들어 놓은 재밌는 미로길은 아이들과 연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 물을 주제로 한 정원이 펼쳐지고 중앙연못을 시작으로 예전의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작고 귀여운 여울못, 사진의 명소인 캐스케이드, 원형 바닥 분수, 터널 분수, 사각 바닥 분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오월드는 자연과 인공물의 묘한 신비로움이 어우러진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못 가봤습니다. 참 갈 데 많은데 많이 못 갔습니다. 자, 계족산 황토길, 계족산이라는 데도 있네요. 계룡산은 제가 알았는데 계족산 처음 알았는데 여기도 못 가본 곳이긴 한데 계족산 숲 황토길은 국내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자연이 주는 건강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대전을 방문하게 되면 계족산 대청댐과 더불어 반드시 가봐야 할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해발 200에서 300m에 펼쳐지는 14.5km의 닭발산, 14.5km의 짜릿한 황토길을 걷거나 뛰다 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봄, 가을에는 자전거를 타며 닭발산의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하이킹 마니아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족산 숲속 황토길은 2009년 한국관광공사에서 5월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유엔 환경 어린이 회의에 참석한 100개국 500여 명의 외국 어린이들과 세이셸 공화국 미셸 대통령이 맨발로 걷고 극찬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5월에 꼭 가봐야 할 명소 계족산 황토길입니다. 자, 네 번째로 대청호반.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조성되어 대전광역시, 청주시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호수 위로 해발 고도 200에서 300m의 야산과 수목이 펼쳐져 드라이브 코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새와 텃새가 많이 날아들어 여름에는 상류에서 백로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경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1998년 개관한 물 홍보관은 입체 영상관과 수족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이제 잔디광장도 많이 있고 주변에는 금강유원지, 장계관광지, 문화재 단지 등이 있어서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가려면 일단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탄진 인터체인지로 내려와서 신탄진 사거리에서 대청댐 방면으로 가면 됩니다. 이 호수를 한 바퀴 돌려면 승용차로 3시간이 걸린답니다. 이렇게 많이 걸릴지 몰랐죠. 유성온천. 대전하면 또 유성온천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이 있고, 유성온천도 가보기도 했고, 요즘은 이제 온천 테마공원에 이제 노천 조격 체험장이 있어서 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유성온천도 있고 해서 충청북도가 아니고 대전광역시 가볼 만한 곳인데 여기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전광역시 가볼 만한 곳. 네, 유성온천까지 금주의 탑5였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고 2019년도 제6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들어가기 전에 금주의 정책자금송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기 전에 약도 없고 술도 없고 이제야 올라오네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 둥실 두둥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 둥실 정실미 두리두리 둥실 코테라. 아싸 잘 넘어간다. 별풍선 마구마구 쏟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배트맨 이거 할 수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했습니다. 배트맨 감사합니다. 자, 2019년도 제6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교육기간은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접수기간은 금일부터 2019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필기시험 있고 실기시험 6월 27일날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자, 기업 R&D 지도사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BJ 진우 소개로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일은 일반 기업체 취업을 해서 R&D 전문가로 활동할 수가 있고요.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 창업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강사 활동할 수 있고요.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변리사, 보험설계사 등의 R&D 역량 강화를 해서 우리가 융자를 하나 해주더라도 특허와 연구소와 벤처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우리가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로 벌써 우리 교육을 받고 가신 분 중에 융자로 벌써 1억 이상 버신 분이 있어요. 순이익이 1억. 정말로. 리얼입니다. 자, 그럼 금주의 브레인 샤워로 가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금주의 브레인 샤워. 헐리데이인 호텔을 건축한, 미국의 헐리데이인 호텔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은 윌리스 존슨이다. 그는 조그만 제재소에서 일하던 목공이었다. 그는 40살 때 직장에서 정예고를 당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다시 취직을 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건축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다. 5년 후 그는
수백만 달러를 저축할 정도로 돈도 모았고 홀리데이인 호텔까지 건축했다. 그는 말한다. 나를 정리해고한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고통이 축복의 관문이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희망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에게 다가온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면 놓인 상황도 바뀌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위험한 기회, 위기.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책자금. 오늘의 줄서는 정책자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5월 1일 5월 첫날인데 앞으로 5월달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하시는 일 하나하나 잘 순조롭게 풀어가서 5월 말일에는 더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팬님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저 모두 좋은 소식으로 매주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 우주의 길을 모아서 팍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